최근 10년간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 진단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 아, 20대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성인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률이 2010년에는 한 15%, 2020년에는 18%에서 19%까지 증가를 했고 엄청 늘었네? 크게 늘었대. 내 주변 환경은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여기 왔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더운데 내가 비염 있으니까 끕시다. 소리 안 왔어? 아까 그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껐잖아. 춥지 않냐고 물어봤지. 내가 봤을 때 이 형 집중 못하는 나왜 거는 이렇게 집중- ADHD도 있지만 비염 때문도 있어. 그럼 그 두 개 같이 치료받으면 진짜 막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노벨상 받고. 나중에 막 어떻게 살아? 히포크라테스 다 발굴되고 막 여기도 나왔을 때 우 대통령님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환절기가 찾아오면은 비염이 내 창궐하지. 아, 가을은 진짜 피할 수 없는. 오늘 그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질환이야? 사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사람들 중에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만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체 비염의 한 45% 정도야. 반토막 정도. 반토막도 사실 안 돼. 다른 비염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야. 민감한 거지. 과민 반응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안에 뭔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한 번이면 되는데 재채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과민해서 하는 거고 다른 물질이야. 밖에서 와서 몸 외부 밖에서. 물질. 그러면은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서 왔네? 먹어서 없애야지.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식작용을 해. 그래서 싹 먹어버려. 없애.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애들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몸 이거 비상소집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내보내. 대표적으로 히스타민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재채기 나고 막 콧물 나고 막 이거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쓸데없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알레르기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냥 한 번 킨 건데 그걸 호 불어서 끌 걸 막 소방차를 막 10대 불러가지고 막 방에다가 이제 생일 케이크 꽂아놨는데 갑자기 이거 돼가지고 소화기 뿌리고 물 뿌리고 다 뿌리고 날라가는데 그 집안이 내 몸인 거지. 이러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생각해도 되게 비율 잘한 것 같은데? 비율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거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 재채기, 콧물? 나 이 정도만 기억이 간지러움, 코막힘. 그래. 지금 말한 것처럼 간지러움. 이게 알레르기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간지러운 게 사실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감기 걸려도 그러니까 이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되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잖아. 근데 가려움증은 감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가려움증은 정말 히스타민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를 자꾸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이 지는 경우가 있어. 더 심해지면 눈까지 가려워. 눈 한번 비벼봐. 너 눈 어떻게 비벼?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치. 지금 진승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잖아.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긁힐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각막염이나 결막염의 확률도 더 올라가. 그래서 손등으로 긋는 거야. 손가락으로 하면 더 다치는 거 이게 같아가지고. 다 그 경험이거든. 다 이래서 다래끼나 이걸로 이런 하는 것도 훨씬 거구나. 높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뭐야? 이건 사실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헷갈려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면 이제 자녀가 한 25%에서 30% 정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수 있고, 둘 다 그렇다. 그러면 75에서 80% 정도. 창윤이 형이랑 와이프가 다 있잖아 비염이.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알러지가 있어. 있어. 사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애들 다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이 뭐 선진국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선짓국? 선진국. 선진국 병이야? 오늘 술 마셨어? 선진국 먹으면 걸려? G20 아, 선진국 G20. 병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뭔가 친구들 자녀들이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다들 있는 것 같거든. 되게 많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내 친구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사실 궁금해. 일리가 있어. 진짜. 이게 상대적으로 더럽다고 인식되는 항원에 의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 그러니까 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못 배우는 거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깨끗한 것만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배울 수가 없어. 옛날에 생각해봐. 놀이터 요새 다 뭐 우레탄이니 옛날에 다 흙바닥이었잖아. 흙하다가 막 개똥 나오고 막 개똥 그랬어. 나오고 막 똥이다 막 그러고 막 물 부어가지고 막 흙탕 만들어 던지고 막 그러다 보면 입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에 교육받을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너무 안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감염 질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일이야. 감염은 옛날에 질환은 많이 비해서 줄었지. 치명적인 감염 질환율이 굉장히 줄었고 실제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플 확률도 더 적어. 왜냐면 환경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유익이 크긴 하지만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환절기 많이 떠올리잖아. 근데 여름철에도 비염 환자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사실 여름은 따뜻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습도가 엄청 높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게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코만 생각하면은 코 건강엔 되게 좋아. 그게 오히려 좋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코가 일할 일이 별로 없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기가 차게 해서 폐에 보내는 게 코의 역할인데 이미 밖에서 해줬잖아. 쉴 수 있네. 얘가 그냥 편안한 거야. 어. 코안 점막이 원래 좋아져야 돼. 근데 요새는 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는 일단 건조해지잖아, 얘가. 그치. 온도 팍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비염이 잘 생길 수 있고. 이게 따뜻한 데 있다가 에어컨 있는데 딱 들어가면 간지럽게도 기침 나게 돼. 내가 옛날에 되게 오랜만에 와 이거 죽겠다 싶었던 게 형 차를 딱 탔는데 에어컨 딱 키니까 냄새가 나. 곰팡이 냄새가. 아 그래? 형처럼 이제 필터를 관리 안 했다. 그 안에 이제 먼지, 진드기, 곰팡이, 세균 폐렴 안 걸리게 죽지 다행이네.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 비염을 유발할 수 있지. 또 선풍기도 형은 조심해야 돼. 나? 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선풍기 많지? 보통 겨울에 넣어놓잖아. 꺼내서 바로 쓸 거 아니야, 형은. 야 거기에 있는 먼지는 털고 쓰지. 그래도 사람인데. 풀어? 그냥 틀어놓고 좀 나중에 쓰든가. 뭐라고? 공중에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은 먼지가 다 털려있겠지. 빨리 도니까. 그래? 근데 그 먼저 옛날에 들어가잖아. 소리 하는 거야. 옛날에 자취할 때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 애랑 같이 사니까. 그 아까 말한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다른 그 비염들은 어떤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혈관 운동성 비염 아. 얘도 45%야. 근데 보통 우리는 알레르기성 비염만 생각하잖아. 왜냐면 증상이 되게 비슷해. 원인은 아예 다른데 뭐야 혈관? 얘는 비특이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심해. 그랬더니 바로 생겨.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어. 화장실 바닥은 뭘로 돼 있어? 타일로 돼 있지. 탁 밟으니까 차가워.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 증상의 차이를 굳이 뽑자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비해서 좀 간지럼증이 덜해. 왜냐면 히스타민이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콧물 흘리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많지. 이러면은 이게 뭐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맵찔이들 있잖아. 막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다른 때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 이 사람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인 거지. 혹은 뜨거운 음식이 힘들 정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막 뚝배기에 막 밥 말아먹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서 시켜가지고 그냥 살짝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아무래도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혈관 운동성 비염은 노인성 비염이라고도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야. 엄밀히 그래? 말하면은. 약간 내가 듣기로 알레르기는 좀 젊은 층, 혈관성 운동은 좀 노년층,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노인성 비염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막 기능도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비염을 노인성 비염이라고 불러. 근데 증상 자체가 비슷하고 얘도 점막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특정 항원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이 돼. 그래서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성 비염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는 틀리다. 근데 이런 어릴 때 비염이 성장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키보다는 체중이랑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더 많아. 체중이 안 찌나? 살이 찔 수 없는 거야. 얘가 계속 힘드니까 애가 마르게 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이거 뭐 천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축농증. 왜냐면 코가 부으니까. 축농증이라는 게 이 코 안에 있는 윤활유가 나와야 되는데 부어갖고 못 나와. 고였어. 썩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실제로 좀 얼굴도 좀 바뀌게 되잖아, 그치? 그치. 이거를 뭐 비염이 얼굴을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 구호.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장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성장기 소화는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입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경구개라고 해서 입천장 이게 잘 못 자라. 아래턱도 좀 덜 자라거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입이 약간 아래턱은 들어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인중은 길고 아래턱은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많이 바뀌지. 이걸 이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미리 치료하면 피할 수 있는 변화지. 얼굴형까지 바뀌네. 그니까.
근데 이게 비염이 또 치과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야? 이게 치과 쪽에 되게 저명한 저서가 하나 있어. Shut your mouth and save your life. 입을 다물고 너의 삶을 살려라. 이런 거거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이 싹 말라버려. 입이 마르면은 침이 없어져가지고 침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충치를 좀 예방해. 얘가 없어지니까 충치가 계속 잘하는 거야. 그리고 염증도 훨씬 잘 생겨. 그러니까 안에 뭐 충치도 생기고 그로 인한 치주 질환도 생기고 치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지.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염 자체보다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명된 게 하나 있어. 후각 소실이 후각소실이네, 치매 이거는. 위험성을 올린다. 생각해봐. 후각이 되게 특이한 감각이야. 눈으로 보는 건 되게 명확하잖아.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걸 봤어. 아, 요리를 하고 있네? 근데 냄새는 내가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고 연관이 있어. 이 냄새 내가 먹어봤던 건데 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 탄 냄새가 나. 탄 냄새가 나네. 아까 내가 물을 올렸나? 이것도 기억을 되짚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머리를 자극하는 감각이거든.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치매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진짜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가 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비염이라기보다는 어떤 후각 손실. 근데 비염이 되게 흔한 원인이거든. 후각 소실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돼? 그냥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당장 꽃가루 터져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됐어. 그럼 빨리 약 먹어야지. 근데 내가 예상을 해. 나는 한 9월 1일부터 요쯤 되면 생겨.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리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 국소 스테로이드성 스프레이야. 보통 하루에 한 번 뿌리면 되고 이게 단일 약제로서 증상 조절이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도 사실 거의 없어. 약은 뭐 졸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스테로이드란 이름이 붙었지만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도 제대로 사용했다면 없다고 보고돼 있고 3년 이상 써도 괜찮다는 보고가 있어. 단점이 있다면 증상이 개선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 그거 참기 쉽지 않아.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연중 계속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지. 근데 나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런 건 어때? 알레르기 상황에 일부러 나를 막 노출시켜서 이 자극에 좀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뭐 꽃가루에 내가 알레르기면 과다 노출. 거기에 노출을 많이 홍수법. 시키면은 멋있는 생각이네. 멋있는 그거는 생각이야. 불가능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어. 너무 고통스럽고 오히려 천식으로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있어. 바닥에 계속해서 자극되면. 왜냐면 이게 과도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엔지오아데메라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입술 붓고 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 가. 콧물이랑 간지럼 이상으로 좀 그 목숨이 정도에 위협할 거치지 않고 정도로 점막이 붓기 시작해서 숨을 못 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고 있네. 지금 일부러 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럼 이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큰일 나는 발상이지. 그러면 일단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그러면 평소 생활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좀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서 유발하는 항원이 뭔지 알아야지. 그 항원을 회피해야지.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그러면은 이불 계속 일광 건조 시키고 진먼지 진드기가 잘 못 자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불과 침구류가 있어. 그런 걸 좀 구비하는 게 좋겠지. 그다음에 꽃가루가 원인이다? 그럼 꽃가루가 날린다고 일기예보 보면 항상 나오거든. 그때는 좀 외출 피하거나 마스크 쓰고 좀 청결하게 실내를 관리하고 지금 너무 깨끗하지. 필터도 좀 하고 지금 뭐 선풍기 날개도 닦고. 필터는 갈아야겠네. 근데 그 혈관 운동성 비염 치료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리석 바닥이나 화장실 바닥에 발이 딱 닿아서 차가운 걸 느꼈을 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면 양말 같은 걸 신으면은 그런 거가 거의 없어져.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콧물이 주르륵 난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상견례야. 어르신이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아니면 소개팅. 소개팅이야. 소개팅 때 뭐 콧물이 막. 상대가 예약을 한 데가 불닭집이야. 마라탕집. 졌다 이거 어떡하지? 마라탕 먹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떡해? 마라탕 공기 줄질 않아. 마라탕 국물이 줄지 않는다고? 콧물 곧 달린다고? 뭐야, 되게 더럽잖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콜린성 스프레이가 있어. 걔는 콧물에 작용하는 스프레이야. 그거를 식사 자리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딱 뿌리면은 필살기. 비싸게 딱 쓰면은 오늘은 내 매운 거 먹을 수 있다.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뭐 이미 여자친구가 됐다면 여자친구는 알 거 아니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마라탕 국물이 늘어나는 건 좀 그렇잖아. 그건 여자친구여도. 그 정도로 나면 좀 그렇긴 하다. 소개팅 자주 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본인의 땡땡땡을 느끼고 고민인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땡땡땡이 뭘까? 세 글자야? 땡땡땡. 나 가까이 있어서 알 것 같아. 아, 입냄새. 입냄새. 아, 잘 맞췄네. 어. 가끔 이제 막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와서 이렇게 난 얘기하면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안 먹는 거잖아. 그래도 얘가 본인도 노력하는 본인도 거야. 약간 노력해. 노력해. 근데 보통 입냄새는 내가 아니라 남이 알아채줘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정서상 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옆에서 솔직히 막- 그걸 말하냐? 어? 내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참는 게 낫지. 내가 참는 게 낫지. 어쨌든 입냄새가 왜 근데 코로나19로 더 많이 알지? 마스크를 끼니까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내쉬는 숨을 다시 들이쉬어야 되잖아. 맞아. 그때 자기의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실 입냄새의 90%는 구강 문제야, 구강. 그 구강에서도 90%는 혀. 이런 거 이제 치과 쪽 원인이고 이비인후과에도 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 뭘까? 이비인후과? 코? 뭐 이쪽에 염증 생긴 건가? 힌트가 있다면 이번에도 진승인데 어. 너가 있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수술을 했어, 얘가. 아, 어떤 수술을 했지? 진승이 그거 없잖아. 진승이 편도 없는 사람이잖아. 편도 없어. 편도 수술을 했지. 어. 편도 선염 때문에. 요새 뭐 목동, 입동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그게 뭐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아, 씨, 끔찍하다. 아, 이게 근데 다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오늘 일명 목동, 입동이라고 불리는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편도결석이라고 하면은 되게 돌일 것 같잖아. 근데 편도선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매끈매끈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감기에 걸리고 목감기에 걸리면 이제 편도가 막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마다 요철이 생겨. 요철이라는 게 파이는 거. 폭 파여. 근데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 요철에 음식물 찌꺼기가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낑겨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이제 감염이 생겼는데 박테리아, 세균들이 요 안으로 찡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야. 아, 음식물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 거기에 세균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뭐 사실 살림 차리겠네. 세균은 너무 살기가 좋지. 어. 이거 뭐 어떻게 씻어낼 수도 없는 거고 안에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럼 딱딱해지는 건가? 그게 돌처럼 딱딱해지진 않고 그게 만지면 부스러지는 정도? 으악! 뽀소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운동장인데. 진료하다 보면 진료하다 보면은 어떤 아. 분들이 이렇게 휴지에 이렇게 들고 와. 목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뭔지? 엄청 놀래지. 뭐 칵칵 했는데 튀어나와. 왜 내 목에서 이런 게 나왔지?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은 막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수하거나 양치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시나 봐. 근데 이게 보인다고? 편도에 이렇게 노란 게 보여서 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보면 진짜로 이렇게. 보여.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인다는 분들은 이미 편도가 좀 크고 굉장히 큰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 나 같은 신기하게 그거를 거울을 통해서 보셨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 이제 얼마나 냄새가 심하면 사실은 똥이란 표현을 사람들이 쓰시는지. 이게 생각해봐. 음식물이 썩었어. 단순히 냄새가 그것만 해도 어떻지? 냄새가 엄청나지. 심하지. 근데 거기에 세균이 자라고 있어. 그리고 안 나와. 그래서 그게 돌처럼 딱딱해질 정도야. 그런데 오늘 밥을 먹잖아? 새로운 게 또 더해져. 아, 그러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은 그래도 하루 이틀 되면 나오기라도 나오잖아.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냄새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물체에서 나는 거고. 아, 그렇겠네. 이거는 보통의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진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갑자기 나니까 되게 괴로워 사실. 환자가. 근데 이제 편도결석이 있는 사람이 그럼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입냄새가 당연히 더 많이 날 거 아니야? 그게 한 몇 배나 더 많이 나지?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뭐 10배가 난다. 그럴 이렇게 수 보고한 게 있겠다. 있어. 일반적으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게 황화수소 그리고 메틸 메르캅탄 이 두 개가 주로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를 재는 검사인데 그 기계적으로 그럼 기계적으로 이 입냄새를 농도를 재갖고 10배 높으니까 10배 냄새가 더 날 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주 뭐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야 사실. 냄새 원인이 딱 두 가지만 아닐 것 그럴 수 같은데? 없거든. 물질이? 그리고 이게 낮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냄새가 막 극심하게 나는 건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거랑 그 농도랑은 또 약간 다를 수 그럼 있지.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 환자한테 가까이 다가가 10cm 정도가 되게. 그다음에 숨을 내쉬라 그래. 후 하면 이제 거기서 내가 냄새를 맡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생리적인 입냄새인데
이거를 그러면 주관적인 의사가 의사가 10cm라고 정해둔 이유가 있어. 10cm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거 이상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잘 없어. 보통은 이 정도면 정말 과할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까이 가는 정도인데 그치.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많이 옅어져. 10cm만 돼도 많이 10cm 는 이 옅어져. 정도 아닌가? 그 정도에서 나는 거를 우리가 입냄새라고 하지. 만약에 뭐 정말로 뭐 편도결석에 이렇게 손을 댔다가 맡으면 나겠지. 날 거야. 그러면 나겠지. 그게 약간 항문에 손을 대서도 하면 나겠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끔 보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 본인 입냄새 확인하는 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혀뿌리에 댔다가 빼서 그 냄새를 맡으면 그게 당신 입냄새입니다 라고 말하는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커뮤니티에. 맞지 않아? 그렇게 하잖아? 100% 다 나. 그치. 사실 혀뿌리는 그거는 생리적인 입냄새고 말이 안 돼. 누가 코를 혀뿌리에 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무례하네. 무례해도 안 돼. 무례하고 싶어도 안 들어간다니까 코가 입안에. 구독하면 입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증상이 사실 뭐지? 내가 진료실에서 보면 손톱만한 것들이 많아. 새끼 손톱.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겠어? 이물감이 있겠네. 이물감이 뭐가 자꾸 끼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 목이 좀 불편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가래 막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더 커지거나 하면 이제 신경 같은 데 누르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 통증은 위로 뻗치거든? 이제 귀가 아파서 오시는 분도 간혹 가다 이 있는데 통증이 여기까지? 보통은 이제 입냄새. 주변에서 진짜 너 진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 야 너 이거 걱정되니까. 속이라고 표현해야지. 가봐야 될 것 가봐라. 같아. 너 진짜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뭐 드문드문 재채기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데 노란 알갱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결석이시군요. 근데 편도 결석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나? 아무래도 이제 편도가 크면 그치. 거기에 이제 요철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생기기가 쉽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도 만성 편도염을 앓고 있다. 아주 자주 감기 걸렸다면 목이 아프고 편도가 아프고 열이 나고 또 어린 시절에 뭐 엄청 많이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편도가 매끈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요철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지.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 나오기도 하거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뭐 성인의 한 1% 정도가 편도결석이 있습니다. 꽤 많네. 보고가 되는데 1%도 많지. 근데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추정했을 때 그러네. 대략 인구의 10%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거 있다고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생각보다 아니니까. 되게 많지.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이 편도 결석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는 사실 아니지.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냄새 더 많이 아니까 편도 결석이 좀 빨리 찾아지게 그러니까 되나? 나의 냄새를 빨리 맡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마스크를 끼는 거는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 예방에 도움이 왜냐면 돼? 편도염이 덜 생기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에서 바깥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좀 따뜻하고 습기가 차게 만들잖아. 그리고 내쉬었잖아. 얘도 습기가 차고 따뜻하단 말이야. 그걸 다시 들이쉬면은 아무래도 호흡할 때 이런 데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훨씬 적어져. 여기에 감염이 생길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고. 편도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얘가 감기에 걸렸어. 무방비하게 만났어. 그럼 나도 걸리겠지. 그치. 근데 얘도 마스크를 끼고 나도 마스크를 꼈으면 예방이 되겠지. 그치. 뭔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 어쨌든 이런 원리로 이러저런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감기가 줄어드니까 아마도 결석도 도움이 되지. 오히려 편도에 염증이 덜 생기니까. 근데 이게 나도 좀 비염이 늘었어. 비염 심하잖아. 비염도 좀 입냄새의 원인 같은 게 되나? 나 말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형도 하시니까. 약간 좀 있다? 나 좀 있어. 나 계절마다 냄새가. 냄새가? 일단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잖아 비염은. 그럼 구호흡을 하는. 구호흡을 하니까 여기가 정 말라. 마르면 세균이 더 잘 자란단 말이야.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이유가 뭐야? 코에 털도 있잖아. 코털. 바깥에 있는 이물질을 막 막아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물질이 많은 곳 혹은 냄새가 심한 곳에서는 코털이 더 길게 자란다는 보고가 있거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입으로 그냥 숨을 쉬면 바깥에 있는 이물질 그대로 들어오지. 뭐 코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 뭐 후비로라고 하는데 벽을 타고 넘어가겠지. 부비동염 혹은 뭐 충농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농이 넘어가는 거거든. 농은 냄새가 더 심하기 때문에 녹냄새는 심하지. 그런 냄새가 나면은 좀 그럴 수 있지. 난 이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낙준이 공기청정기 선물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못 왜? 들었어. 제 코털이 자꾸 이렇게 비게 나. 그거는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되게 디스를 많이 하네. 문득 나가지고
어우, 큰일 났다. 나도 목동 있나? 편도결석을 이제 억지로 좀 빼내고 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 감염 이런 물질이면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아 진짜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 밖에 툭 튀어나온 경우에만 석션으로 살짝 대서 제거를 하는 거지. 그 편도라는 조직이 막 돌덩이처럼 딱딱한 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뭉글뭉글해서 면봉으로 편도를 찌르잖아? 그럼 구멍이 나. 편도는 되게 약한 조직이야. 구멍이 나? 면봉으로 눌러가지고 이게 빼잖아. 그럼 그때마다 상처가 더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 편도의 요철 어. 그게 생기네. 더 그게 생기겠네. 더 커져. 진짜 죽도록 고생할 수도 있어. 이거 염증 생기면. 그럼 시중에 근데 사실 이 편도결석 같은 거 제거하는 것도 좀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도구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효과는 없어. 어차피 결석에 거기는 대해서는. 요철이 있는 거니까. 요철이 있는 거기 또 때문에 원인이 사이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석션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것도 다 미봉책이야. 어차피 그걸 제거하면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 바로 결국은 또 또 생겨.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냥 두면 어떤 합병증이라던가 뭐 건강에 좀 해로운 그런 걸로 발전하진 않나? 실제로 건강에 해롭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편도결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야. 요철이 좀 얇다든지 요 위에가 뭐 내가 항상 닦는 치약이나 이런 걸로 덮여가지고 위에는 계속 소독이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냄새가 안 나. 그냥 둬도 상관없을 수 있지. 옛날에는 진승이가 이제 했던 것처럼 편도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 아, 그거 하지? 그냥 한 5kg 정도 그냥 빠져. 뭐 2주 동안 뭘 못 먹으니까. 아파. 이 이낙준 쌤이 낙준이가 그걸 하라 목이 그랬어. 메이네. 그래서 난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라 그래.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차갑게 식혀서 넘기라고. 먹은 건 없고 아이스크림만 먹지? 어. 그럼 설사를 해. 아니 군의관 때였는데 죽을 싸워서 먹더라고. 근데 그것도 차갑게 먹어야 돼. 그걸 차갑게 진짜 먹어. 맛이 없어. 근데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워. 왜냐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편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막 했거든. 고열 있고 너무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는 진짜 감기도 살짝 지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편도 절제술을 추천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아, 편도 감염이. 염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아픈 사람들. 근데 편도결석은 지금은 염증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 그냥 요철 때문에 계속 결석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불편한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떤 훌륭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지. 오. 그래서 그래 나는 요철만 한번 없애보자. 혼만 없앤다? 거기만 슉슉 태워서 없앴더니 이거 뭐 요철이 없어졌으니까 결석이 안 생겨.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로 편도결석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지. 회복도 빠르겠네. 회복도 훨씬 빠르고 그러네. 얘는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기도 해. 대신 단점이 있어. 뭐지? 편도가 남아 있잖아. 또 염증이 생겨서 또 요철이 그치, 생기면 그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거 또 할 수 있긴 하겠네. 또 할 수 있고 대부분 어른이 돼서 편도염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잘 없어. 그래서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은 괜찮다. 그러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제거하고 거기 딱 지져주고 어.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해. 컨디션. 실제로 편도 요철이 있더라도 어. 음식물 찌꺼기가 꼈다가 제거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박테리아가 고인다. 그때부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더 단단해지고 해서 모이는 거거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건조한 환경을 좀 피하는 게 좋고 물을 자주 마시고 또 가글을 좀 자주 해서 이 안에 조금 쌓였을 때 그래서 딱 제거하면은 좀 낫겠지?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가르쳐주는 가글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따란. 오이씨. 각자 좀 나눠서 해봐요. 양이 중요해. 너무 많이 하잖아? 오히려 운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뚜껑에 맞춰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입안에 물고 왼쪽 뺨 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뺨 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30초 정도.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내. 근데 이러면은 구강만 한 거야. 뒤로 젖히고 입을 살짝 벌리고 해서 약간 그 거품을 만들어. 30초 정도만. 그렇게 해야 인두, 즉 이 편도가 있는 부분까지 싹 돼서 이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가글이다. 의사로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 게 조금 더 좋아. 알코올이 휘발성이잖아. 확
마르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같이 날려버릴 더 수 있거든. 건조해지는구나.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된 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너무 자주 하면은 구강에도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니야. 맞네. 좋은 세균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상재균들이 오히려 나쁜 애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새로 이렇게 자리 잡기 쉽단 말이야.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환자를 난청 환자라고 하잖아. 이 난청 환자가 최근 엄청 늘어난 거 알아? 나는 낙준이가 맨날 말해서 알아. 사실 내가 많이 얘기했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거야? 나 맞아, 얼마나 들어는지 그거를 몰라. 사실 몰라. 이게 2010년에는 26만 7,897명으로 이제 추계가 됐었는데 2021년에는 46만 와. 8,663명,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 10년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 엄청 늘어난 거지. 난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30대 이하인 사람들이 무려 38%나 된다고 해. 근데 이런 난청이 30대 이하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까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클럽? 청소. 게임. 롤. 게임? 롤도 그 미세한 소리 들어야 되거든. 이게 원래 10대 난청, 청소년 난청이라는 말은 안 썼어.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젊은 이 나이 친구들은, 때 못 듣는 거는 정말 그냥 선천성 난청 외에는 그치, 그치. 거의 없었어. 근데 왜 이게 생겼냐면은 이어폰. 그치. 그 2020년에 이어폰 이용 및 인식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어폰 사용 시간 비중이 평균 31.8%. 진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겠다. 근데 대한청각학회에 따르면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 나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깜짝 놀라거든. 옆에 사람 음악을 내가 같이 들어. 그럴 때 있어. 이 전체가 하는데, 함께 쿵딱쿵딱 들릴 때가 있어. 이렇게 바운더리 속에서 이 사람의 음악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 다 같이 듣는 게 있어.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대중교통 자체가 시끄럽거든. 맞아. 보통 70데시벨, 8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내가 내 음악을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100데시벨 정도를 때려박아야 돼. 10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 100데시벨이면 비행기 오르내리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거를 그냥 와. 자기 귀에 내가 여기다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고막에 근데 다이렉트로. 주변 소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는구나. 대중교통 할 때 해놓는 거지. 난청이 도대체 뭔지 나 이게 좀 아. 난청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 또 난청이라고 하는지. 난청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렵잖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는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는데 경도 난청은 40데시벨에서 25데시벨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한 50데시벨 정도 되거든. 이게 50데시벨이야? 그러니까 경도난청일 때는 사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불러. 사실 옛날에는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하면 신경을 안 썼어. 경도난청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야. 문제일 수 있다. 양쪽 귀 중에 하나만 경도난청이 있어도 학업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던지 뭐 이런 종류의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왜냐면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 그렇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명이 떠들고 있을 때 조금 못 들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시끄럽잖아. 그치. 놓치는 소리가 좀 있는 거지, 사회적 응청력은. 그래서 여기서는 보청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배려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정면에서 보고 좀 또박또박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럼 난청의 이 원인은 좀 어떤 게 있어? 일단 제일 큰 원인 하나는 노화야, 노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게 늙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소음 때문에 이 안쪽에 달팽이관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소음과 노화가 사실 하나로 묶여져 있고, 이걸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로 하긴 좀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귀 소리 듣는 길이 있잖아.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치고, 고막 안에는 이소골 3개가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달팽이관으로 가는데, 이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중염 같은 거 걸리면 잘 안 들리잖아. 그치. 막 물 차고 귀에서 이러면. 물 차고 아니면 뭐 중염이 오래되면 물만 차는 게 아니라 그 고름이 이소골을 녹여.
그래서 소리가 고막을 때렸는데 이소골이 가운데서 소리를 진동해서 딱 보내줘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끊겼어 뼈가.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 만큼 못 듣는 거지. 근데 이런 전도선 난청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은 좋아져. 귀를 다시 이어주면 되니까. 그럼 난청이 오면 잘 안 들리는 거? 이런 증상 말고도 뭐 다른 증상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청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야.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소리가 안 들리는지 잘 모를 수 있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더 진단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안 들리잖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난청이 있는 아이들이 ADHD랑 혼동이 되기가 해. 그럴 수 있겠구나. 되게 쉬워. 안 들리니까 그럴 수 딴짓하게 왜냐면 되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못 들었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주변의 반응을 보고 내가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 가는 김에 먹었다. 맞다. 아유 요새 진승이 말하면은 자꾸 되묻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면 딴 걸로. 뭐 전혀 엉뚱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화는 다 들어. 근데 무슨 소린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뭔 말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을 막 우리 때는 사오정이라고 그랬잖아. 사오정이라고 맞아. 막 그 말 했잖아. 엄청 유행이었다 옛날에. 그거를 약간 재미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난청의 증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난청이 생길 때 고주파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 고주파라고 하는 건 높은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시옷, 피읍, 티읕 이런 발음들이 높은 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못 들으면은 분간이 안 되지. 얘가 시소라고 했는지 이호라고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귀가 어두워지는데 옛날에 이제 노인분들이 아이 뭐 나이 들면 말귀 다 어두워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젊은데 그렇게 됐다면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 한번 해봐야지. 요새 아까 이게 이어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 난청이 좀 많아졌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이어폰을 끼고 출퇴근을 하잖아, 사실.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어. 근데 나도 옛날에는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뭐 버스 타야 되거나 고속버스 타야 되거나 하면은 꼭 이어폰 챙기긴 그러니까. 했었거든. 이어폰을 가지고 타는 것과 안 가지고 타는 게 너무 엄청난 여행의 질을 그러니까 좀 결정하기도 했었지.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를 이제 수련하고 나서는 아예 안 해. 대중교통일 때는 오히려. 그때 그냥 웹툰 같은 걸 봐. 웹소설이나. 난 진짜 낙준이가 우리한테 건강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 그중에 이어폰은 확실히 고쳤어. 안 들어. 잘했네.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도 그냥 안 듣고 다녀. 맞아. 나도 그냥 지하철 타면 사실 그냥 뭐 보는 거래. 이어폰이 난청의 원인이 되는 좀 더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소음이 난청의 되게 중요한 원인이거든. 이어폰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지. 그 이어폰도 뭐 인이어, 헤드셋 이렇게 이어폰 종류가 많잖아. 그렇지. 이어폰의 종류에 따라 귀에 더 나쁜 영향 혹은 덜 나쁜 영향 이런 걸 주는 것들이 있나? 사실 종류보다도 절대적인 음량이 제일 중요해. 어떤 걸 듣든 절대적인 낮은 음량으로. 음압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인이어가 제일 안 좋지. 이제 인이어처럼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거는 다른 단계 없이 소리가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서 고박을 때려버리잖아. 직접적으로. 근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바깥귀에서 웨이도를 통해서 굴절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인이어보다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원래 듣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까워서 좀 낫지. 근데 뭐 나는 헤드폰 쓰니까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풀 사운드. 빵 하면은 귀 딱 나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음량. 근데 요새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진짜 많이 쓰잖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소리를 좀 차단해 준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니까 그치. 뭐 난청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 기전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이어폰보다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더 유리해 보여. 어찌됐건 바깥에 있는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해상도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음량이 좀 적지.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음량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더 낮겠지.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만 사용하질 않아. 더 잘 듣기 위해서 음량을 자꾸 높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잘 듣고 싶으니까. 명심해야 될 건 절대적인 음량을 낮춰야 되는 거. 이어폰 적당히 쓰셔야 돼요. 난청이 무서운 게 이제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이 있지? 무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경도 난청 26에서 40데시벨 이하로 청력이 떨어졌을 때 좀 시끄러운 호프집에서는 안 들리는, 안 들리는 그 정도. 그 정도에서도 치매 발병률이 한 1.89배. 사회적응 난청 위험률이. 와. 그다음에 중등도 난청 이때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이런 경우엔 3배. 고도 난청은 이제 소리를 질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4.94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그 난청이 남들이 다 듣는데 나 혼자 못 듣고 자꾸 대묻고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정신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러게. 왜냐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만났어. 음. 근데 막 친구들 웃고 떠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따라 웃고 집에 왔어. 그러면 사실 그 모임을 계속 가기 싫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다음에 모이게 되면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이 더 돼. 고립이 되겠네. 고립이 되고. 그리고 업무나 대인관계에도 자꾸 대묻고 그러면 좀 문제도 있을 그리고 내가 것 같고. 뭔가 위축되겠네. 위축이 되고 또 가족들 관계에서도 야 너희 아빠는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크게 말해라.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뭐 여행 계획을 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저기 자기 싫거든. 근데 알았으면 안 잔다 그랬을 텐데 와봐서 안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분당 차병원이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중증 난청인 크게 소리를 질러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6,136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정상인보다 우울증 발병이 1.37배 정도 위험이 높아. 그리고 이제 남성일수록 더 높은데 왜냐면 남자들이 더 말을 못해. 이게 약간 자존심 뭐 그런 것도 있고 있나? 뭐 병원도 좀 덜 가고. 그치 그치. 그래서 60세 이상 난청 남성의 우울증 위험은 1.51배로 여자는 이제 한 1.25 정도 되거든. 그보다도 높았어. 30대 이하에서도 남자는 2.8배, 뭐 여성은 1.93배. 그러니까 난청이 있으면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내가 난청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사실 청력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은 돼. 이게 뇌신경 종류거든. 신경은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지. 근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어. 갑자기 청력이 툭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클럽에 가는데 우연히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놀았다든지 춤추다 하여튼 보니까 막 흘러 들어간 거지.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꽝 때려가지고 귀 갑자기 안 들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전투 총총. 폭탄 딱 폭탄. 삐 하잖아. 이런 거. 걔 빨리 병원 가야 돼. 한 달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력을 되돌릴 수 있다. 치료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보고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전조성 난청 소리가 들어가는 길에 물리적인 손상이 생겨서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그 수술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끊어짐을 이어주면 좋아질 수 있지. 근데 이제 소음성 난청이거나 혹은 뭐 노화로 인한 난청인 경우에는 청력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어.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 예방을 해야 진짜. 그러니까 난청은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는 예방하는 게 좀 최선일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소음을 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내 주변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어떤 환경에서는 귀마개 같은 거를 끼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항 근무자라든지 지하철 근무야. 그럼 생각보다 그거 되게 시끄럽거든? 다행히 앱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소음 측정되거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나 진짜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구나. 그러면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어폰을 그치, 사용을 중요하네.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녀. 거긴 시끄럽겠지. 거기서는 이어폰 쓰지 말고 귀마개를 하거나 이어폰, 헤드폰의 볼륨은 최대 60% 미만으로 맞추라고 권고 사항이 있거든. 최대 볼륨의 최대 볼륨의 60%. 근데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로 권고하기에는 한 40% 정도? 40. 그 정도가 안전하고 시간도 하루에 60분 미만으로 60분 미만? 60분 미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40분, 50분 들었으면은 10분, 20분 쉬어야 돼.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듣는 게 이걸 막 흥분시켜서 듣는 거잖아. 얘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망가질 텐데 좀 조용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안정이 되거든. 이게 10대 난청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거든. 뭐 신조어야, 신조어. 변한 건 이어폰 사용 행태밖에 없는데 꼭 필요할 때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되도록 사용을 줄이는 게 줄이자. 좋고 안 그래도 현대 사회는 시끄럽거든.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기보다는 조용한 환경을 찾아서 귀를 좀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